예, 잠깐 쉬는 틈을 이용해서 다음 주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인천대 손양훈 교수 발표를 하시고요. 또 두 번째로 전력거래소 이사장을 지냈던 우리 한밭대 조영탁 교수가 오실 예정입니다. 조영탁 교수한테는 제가 전력거래소 이사장 하면서 겪었던 애환을 좀 얘기하려고 했으니까 재밌는 얘기를 많이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계속 하시고요. 다음에 우리 박주원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주원 교수님도 제가 이력서가 필요 없이 만큼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박주원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그다음에 대학원 경제학과를 나오시고 위스콘신 대학에서 이제 계량경제학으로 학위를 하셨고, 그다음에 에너지경제학원에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동덕여대 교수로 계시다가, 그다음에 자원경제학회 회장, 그다음에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내셨고, 이번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활약하신 바 있습니다. 자, 우리 박주원 교수님께서 에너지 전환 시대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동덕여대 경제학과의 선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목표입니다. 제가 준비한 이 내용은 사실 자료를 보시면은 많이 이해하시는 부분에서 또 양도 좀 되고 그래서 아마 저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에 다 100% 뭔가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오늘 굉장히 다른 연우 세미나하고 달리 상당히 약간 학문적인 좀 이런 디스커션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마지막에 나왔던 질문 중에 한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하고 싶어서 그것부터 하고 제 논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병서 전무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한전 요금 관련된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지금 일은 벌어졌잖아요. 30조가 됐든 40조가 됐든 이 문제는 어떻게 이제 누군가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지금 우리 이소영 교수님은 이제 요금 인상이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요금 인상이라는 게 결국은 펀더멘탈한 방법을 생각합니다. 근데 요번에 있었던 40조 됐든 30조 됐든 그것에 대한 원인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압축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니뭐래도 국제 에너지 시장의 폭등에 의한 연료비 상승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 정부의 에너지 정책 실패입니다. 탈원전, 탈석탄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기저전을 낮춰서 결국은 우리가 LNG 발전을 좀 더 많이 사용하게 됐던 상황에서 이런 에너지 크런치를 맞이했던 상황이죠. 하여튼 정책 실패. 또 하나는 한전의 경영 실패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에 의한 정책 실패에 의해서 나타난 비용은 학자에 따라 조금 에스티메이션이 다른데 10조니 12조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만큼은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부를 선택한 것도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국민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은 재정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연료비가 올라간 부분은 이거는 국제시장에서의 어떤 현상의 파라미터가 변한 거니까 이거는 전력 소비자들이 이것은 요금 인상을 통해서 해결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한전에서 예를 들어서 한전 공대 같은 것, 물론 그것이 전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됐다고 주장을 하지만 좌우강은 한전에서 이사회에서 결정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다만 얼마가 됐든 간에 이 부분 한전이 자기 스스로의 이익을 줄이고 배당을 줄이고 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전 문제를 그냥 이렇게 단순한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이런 좀 복합적인 책임 원인 규모를 한 이후에
거기에 맞는 그런 해결 방안을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원기훈 교수님이 질문한 부분인데요. 이제 수요 예측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조 교수님 설명하신 것처럼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전공을 계량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10차 전력 수급계획 이런 거 할 때 뭐 대체적인 계량 모델, 아까 말한 우리 박준영 교수님이 기본적으로 개발해놓은 그런 걸 모형을 기준으로 해서 미래를 수요를 예측하고 거기에 약간의 소위 마사지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데, 계량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대전제가 뭐냐면 스트럭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일단은 대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럭처가 변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사실은 그 추세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에너지 시장과 전력 시장의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완전히 스트럭처럴 체인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100% 계량 모형으로 접근하는 수요 예측 모델은 항상 과소 예측 나타내는 것이 태생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때는 계량 모델뿐만 이를 하나의 방법론으로 하되 나머지 굉장히 보완적인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링 어프로치라든가 어떤 제도적인 우리의 상상력 이런 것들을 동원한 수요 예측이 오히려 정확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제 얘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유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우선 앞부분에서 조금 뭐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뭐 이렇게 담론적인 얘기는 안 하고요. 네, 에너지와 우리 경제 성장에는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죠. 캐나다의 저널리스트인데요. 앤드류 니키포르이라는 사람이 에너지 노예 그 방안의 시작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한 가지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09년 어느 일요일 영국의 한 가정에서 집주인 몰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침실 4개가 딸린 집에 사는 4인 가족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를 옆집에서 인간 발전소가 생산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오븐에 열을 내기 위해서 24명의 자전거 페달을 밟았어야 했고, 토스트 2장을 굽는데 11명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자전거 페달을 돌린 사람들은 대부분의 일을 마치자마자 그 자리에서 뻗었고, 몇 명은 며칠 동안 걷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일상이라고 하는 문명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없고 인력과 충력 과거처럼 한다면은 뭐 되지도 않는, 결국 지금 현재의 문명은 에너지가 떠받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보시면 우리 인류를 노예 생산 양식에서 해방시킨 거는 결국은 이런 에너지 발견에 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노예 생산 양식이 꼭 필요했었던 거는 뭔가 대규모 어떤 큰 건설이나 뭔가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을, 여러 사람의 힘을 모을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그래서 아마 노예 생산 양식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것이 에너지가 이런 걸 해방시켰다는 거죠. 실제로 데이터를 아까 우리 이 교수님은 그냥 핸드라이팅으로 되셨지만 실제 데이터를 봐도 세계 에너지 소비, 1인당 GDP, 인구 증가는 대체적으로 1830년대를 중심으로 정말 급격히 스트럭처럴 체인지죠. 급격히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크로스 섹션 데이터를 보더라도 같은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은 저 오른쪽에 우상향에 있는 부분이 대부분 선진국이고, 저 밑에 있는 국들이 다들 후진국이라는 사실, 1인당 전력 생산량과 인간 개발 지수를 비교해 봐도 대체적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스탠포드 대학에서 학부에서 쓰고 있는 경제 성장론 교과서입니다. 이 찰스 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현재 쓰고 있는 책인데요. 그 책의 제목이 에코노믹 그로스인데, 그 표지를 보시면 이렇게 우리 한반도의 밤하늘을 갖다가 이 표지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나라를 에코노믹 그로스를 연구해서는 굉장히 아주 이거 대단한 연구 대상인데, 그걸 갖다 핵심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으로 나타내는 모습이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로 이렇게 구분할 정도로 이 경제 성장과 이 에너지 사용량은 밀접 관계가 있다는 것, 계속 강조도 지나치지 않죠.
그런데 우리 인류가 사실은 계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룰 줄 알았죠.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의 경제를 보통 카우보이 경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카우보이 경제는 뭐냐면 서부 시대 때 카우보이가 서쪽으로 말을 달리면 계속적으로 새로운 땅을 얻고 새로운 자원을 얻는 시대인 것처럼 우리 인류가 아무리 에너지를 써도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쓰면서 경제가 성장할 거라는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지구는 광대무변한 곳이라고 생각했었죠. 이런 경제를 카우보이 경제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끝나고 이제는 우리가 직면한 게 스페이스십 이코노미, 우주선 경제로 가고 있다고 지금 표현을 해요. 우주선 경제는 어떤 경제냐면은 우주선 속에서 사는 우주인은 자기가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쓰레기가 나와서 그 쓰레기가 자기가 살 수 있는 공간을 줄여나가는 그런 이코노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 그것이 우리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성장을 갖다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스페이스십 이코노미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그 주제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이 기후 변화죠.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는 여러 가지가 이제 기후 변화라는 그것이 실제로 현실화되면서 스페이스십 이코노미가 현실화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류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구의 온난화는 진행되고 있다고 하죠. 실제로 지금까지 해수면이 19cm 올라왔고 지금 한 1도 정도 올라왔는데 이대로 가면은 금세기 말쯤 되면 온도는 3.7도 올라가고 씨레벨은 63cm 올라간다는 하여튼 이와 같은 가설을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류는 1992년 UNFCCC부터 시작해서 97년 교토 프로토콜, 2015년 파리 협약 등으로 매년 컵을 개최하면서 대응해 왔는데 결국은 우리의 목표를 정했죠. 2도 이하, 1.5도 이하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IPCC는 2018년 보고서에서 결국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행동 강령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5도나 2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를 제시하게 되죠. 그래서 당연히 이걸 보고 전 세계는 탄소 중립에 나서게 됩니다. 보시면 놀라운 속도로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는 목표 년도를 2050년으로 하죠. 물론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는 60년, 70년을 목표 년도가 다르긴 합니다만 대개의 국가들이 2050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작년이죠. 작년에 컵26에서 문 대통령이 글래스고에 가셔서 소위 2030 NDC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고 2050 시나리오까지 해서 전 세계에 우리가 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제화까지 사실은 한 상태입니다. 우리 인류의 결국은 이제 이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결국은 사용하는 에너지를 모두 무탄소로 만들어야 되는데 무탄소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밖에 없습니다. 근데 재생에너지하고 원자력은 특징이 뭐냐면 전부 전기로 사용해서 우리가 쓸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전부 전기화로 해야 되는 전전화가 필요하고 그 전기를 아까 말한 대로 무탄소 전원을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되겠죠. 가능하면 적게 쓰는 것이 일단 첫 번째입니다. 따라 이 세 가지가 잘 컨비네이션이 돼야지만 탄소 중립을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겠죠. 사실 근데 우리 인류의 에너지 전환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탄소를 줄여나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는 탄소와 수소의 비율이 10배 정도 됩니다. 반면에 석탄은 탄소와 수소의 비율이 2대1, 석유는 1대 0.5, 천연가스는 1대 0.25, 그 다음에 앞으로 갈 리뉴어블 에너지와 뉴클리어는 빵. 그러니까 이 방향은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의 에너지 역사는 탄소를 줄여나가는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요즘 와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이리로 갈 수 있는 기술적인 여건 같은 것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전전화, 무탄소화, 에너지 효율화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사정인데요. 이건 우리나라 에너지 밸런스인데 지금 우리가 요거는 전기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요게 이제 전기가 아닌 다른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데 요 부분을 전부 전기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기를 만들고 있는 것 중에서 요 파란색으로 칠한 요 부분이 지금 화석 에너지로 만드는 건데 이 부분은 전부 무탄소화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 얼마나 많은 거냐면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최종 에너지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부분은 19%밖에 되지 않아요. 81%는 화석 에너지를 거의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81%를 모조리 전기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전기를 만드는데 이 전기를 만드는 데서 보면은 석탄가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원자력. 그러니까 실제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것은 전체 최종 에너지에서 건 1% 정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한 5% 차지하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최종 에너지 단계에서 우리나라가 무탄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 한 6% 내지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건 나머지 93%를 전부 무탄소로 바꿔야 되는 문제 과연 가능할지 싶네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아껴 쓰는 것도 우리나라는 지금 대단히 실패하고 있죠. 지금 1990년에서 2020년까지의 전력 원단위 개선율을 보면은 다른 선진국들은 대부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마이너스 37% 오히려 뒷걸음질 하고 있는 이런 추세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아까 말한 대로 다 어렵겠죠. 게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탄소 중립에 남아있는 타임 호라이즌은 3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탄소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피크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다른 선진국들은 완만하겠지만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그 추세를 따라 좀 가보면은 어떻게 갈 것 같긴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완전 추세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도 30년 안에. 그러려면 결국은 매년 4.17%씩 줄여나가야 되는데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줄여나가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재생에너지 보급을 갖다가 늘려야 되는데 만약에 지난 정부가 만들었던 NDC대로 간다면 매년 2022년 이후로 매년 재생에너지를 9기가씩 늘려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지난 정부 때 그토록 열심히 했는데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재생에너지가 한 4기가와트 조금 넘게 설치가 됐거든요. 그거에 2배 되는 정도의 용량을 매년 갖다 넣어야 된다는데요. 점점 부지도 없어지고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한마디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는 좌우간 탄소 중립을 위한 이러저러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면서 탄소 중립의 여정으로 출발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그냥 기본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탄소 중립을 가겠다는 목표가 아마 설정이 되고 정책은 한편으로 만들어지지만 또 리얼리티는 좀 달라요. 리얼리티는 보면은 미국의 EIA가 보면은요. 한계 돌파형 탄소 중립 기술 개발이 실패할 경우 한계 돌파형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ESS에 대한 획기적인 개발 그 다음에 무슨 수소 그 다음에 CCUS 이와 같은 것들이 획기적으로 개발되지 않을 경우에 2050년에 전 세계 에너지 수요 전망은 지금보다 40% 늘어날 것이고 그 늘어난 것들이 재생에너지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석유가 중심이 돼서 석유가 여전히 최대 에너지원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이게 리얼리티입니다. 전 세계가 목표와 정책과 이 리얼리티가 따로 놀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근데 또 금융권에서도 이게 이제 글래스고 파이낸셜 에이전시 포 넷 제로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위한 금융 협력 이런 금융기관들이 협력한 건데 보시면은요 이 은행들이 넷제로에 대해서 좀 조용히 발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치 밑에 이거 보면 마치 이 넷제로 탄소 중립 선언이라는 거는 연초에 하는 서약 있잖아요. 담배 끊겠다 하는 그런 서약과 같다. 며칠 지나면 없어지는 서약과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리얼리티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 저는 더디고 실망스럽지만 탈탄소 경제로의 지속적 전환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국가가 탄소 중립에 동의했고요. 다만 속도가 늦어질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책임성이라고 하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점, 그 다음에 기술이 따라오지 못하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우리가 목표로 생각하는 속도보다는 떨어지겠지만 방향성은 하여튼 좌우간 유지돼 나가지 않겠는가. 근데 전개 방향은 일단 1단계는 교도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만 감축 의무를 지는 방식. 뭐 이것도 제재가 없으니까 꽝이지만요. 2단계는 지금 파리 협약처럼 NDC 방식, 자발적으로 이제 줄여나가는 방식이죠. 여기도 강제성은 없습니다. 3단계가 이제 앞으로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교역을 통한 강제 방식으로 이행이 되지 않을까. 난 그것의 단초가 이제 탄소 국경세 같은 것이 논의가 되고 이거 시작되는 것이 이 시작점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뭔가 이제 강제성이 동원되는 탄소 중립 방향이 나타날 텐데, 속도는 좀 늘릴 것이고 대신 방향은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걸 하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어떻게 해야 될 우리 나름대로의 이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정리해 보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실현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첫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현 가능한 에너지 정책의 첫 번째 과제는 뭐냐면 현실성 있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다. 여기는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다소비 업종 비중이 높아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하여튼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적 산업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밑에는 영국과 우리나라의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해 놓은 겁니다. 보시면 제일 위에 게 영국 거예요. 영국은 산업혁명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먼저 시작을 했죠. 우리나라는 아까 우리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1960년쯤 돼야지 이제 산업화가 된다고 해서 굉장히 늦게 시작해서 빨리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배출량은 영국보다 우리가 조금 많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많아요. 그러나 누적량을 비교해 보면 아직 우리나라는 영국 누적 배출량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걸로 좀 되고 있거든요. 자, 이랬을 때 요번에 캅27 이집트에서 있었던 캅27의 핵심은 뭐냐면은 피해와 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피해를 준 책임의 소재에서 영국과 우리나라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아마 동의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마 국가 간의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그러나 역사적 책임성, 경제구조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전적이면서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걸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다른 나라가 하는 것과 똑같이 갈 필요까지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시 재산성해서 이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것을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여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작업을 지금 해나가기 시작해야 된다. 그냥 우리가 멋있게 목표 질러놓고 그거 되지도 않은 거 해냈다고 국내에서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솔직한 사정을 국제사회에다 알리고 이것을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계속 늘려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정부 때 많이 했지만 현실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지금 한 5.1%, 근데 독일 같은 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재생에너지가 비중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늘려나가는 방향,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나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우리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헐성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매니지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놨던 2030년에 3030, 2030년에 30%라는 재생에너지를 갖다 목표가 달성된다고 가정해놓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낮에 태양이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은 밤 비교했을 때 이 변동성의 합의에 무려 64기가와트 정도가 이 하루 사이에 이 변동을 갖다가
램프업 시켜야 되고 램프다운 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 해결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이런 방법들이 지금 우리 인류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방법 아닙니까? 뭐 배터리 이용하는 방법, 양수 발전 이용하는 방법, P2G, 그 다음에 P2A, 수소로 저장하는 방법, 뭐 아까 말한 V2G,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컨비네이션을 해서 그 가능성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 중에는 가장 핵심은 결국 배터리입니다, 일단은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주한규 교수가 한번 ESS 용량비 비용을 추산한 결과 뭐 앞에 있는 전제 조건을 다 무시하고 대충 결과만 보면은 하여튼 설치 비용이 최대로 보면은 원전 비중이 10%일 땐 1388조 원, 원전 비중이 40%일 땐 793조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정부 때 탄중위가 결국 발표는 못했지만 내부 자료를 보면은 1280조 원이 들 거라고 2050년 정부 스스로도 그렇게 한 게 있습니다. 사실 1388조 원이 든다는 거는 이게 배터리 수명을 10년으로 본다면 매년 140조씩 든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1년 GDP가 한 2천조 원 조금 좀 넘는 상태인데 이 배터리 하나 설치하는데 이렇게 든다는 얘기는 못한다는 얘기죠. 이건 숫자가 있는 거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 수소라고 하는 거 얘기 많이 합니다. 수소 경제라는 걸 지금 많이 끼고 있는데요. 네, 수소는 분명히 이 장기, 오랜 기간 동안 에너지를 저장하는, 전기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틀림이 없고, 그 다음에 산업에 따라서는 전기화가 불가능한 산업이 있습니다. 제철 산업처럼요. 이런 데는 뭔가 수소 환원이라든가 미래 기술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소가 필요합니다. 수소가 필요한데 그 수소도 여러 가지 수소가 아니라 이 그린 수소, 이산화탄소를 수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그린 수소, 다시 말해서 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수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린수의 경제성을 여러 이제 막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린수의 경제성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용률, 수전의 시설을 하는 이용률과 그 다음에 전기 가격이에요. 특히 이용률보다 전기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보시면은 만약에 우리나라는 만약에 그린수소에 연결하면 태양광에다 만약에 붙여놓는다면 태양광 이용률이 한 15%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이용률이 뭐 전해 보니까 수전의 시설의 이용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용률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예. 게다가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전기 가격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여튼 보시면 네, 맞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메가와트당 이게 100달러니까 10센트 정도, 10센트 정도. 그러니까 참 100원 좀 넘는 거죠. 킬로와트 아워당. 근데 그것도 지금으로 굉장히 싼 건데, 그랬을 때 킬로그램당 이 수소가 6.4달러. 지금 목표가 미국은 1달러를 목표로 하겠다는데, 지금 이렇게 했으면 6.4달러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 다음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도 한번 해본 결과가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수전의 자본 비용은 매우 빠르게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여전히 전기 가격이나 이런 등등에 의해서 여기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결론이 이겁니다. 그린수소는 수전에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무상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전력 가격을 지금 현재 공짜로 주지 않는 한 경제성 확보는 당분간 불가능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도 지금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이 재생에너지 그린 수소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해요. 우선 재생에너지 자원이 그만큼 적다는 거죠. 이 전 세계 그런 자원으로 한번 경제성을 분석해서 봤더니 우리나라 색깔을 보시면은 요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4달러, 킬로그램당 4달러 이상이 드는 지역에 우리가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린수소 비용을 2050년을 대비해서 이걸 추정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 여전히 굉장히 높은 나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수소도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뭐 기대할 만큼 프라미싱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다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나 그다음에 수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경제성에 마땅치가 않다. 그러면 일단 간헐성이 늘어나는 것을 가능하면 좀 늦추는 게 좋겠죠. 간헐성을 늦춘다는 건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속도를 좀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재생에너지를 줄인다면 결국 나머지 무탄소 전원이라고 하나 유일하게 남는 게 뭐냐면 원전이니 원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경제성을 확보할 때까지는 좀 시간을 벌자라는 차원이죠. 그래서 이번 정부가 내세운 게 이 지난 정부에서 원전을 축소하려고 했었던 거를 이게 원전을 좀 늘려서 원전을 늘리고 대신 재생에너지를 좀 줄이는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을 선택했고 이것이 이번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 10% 정도 10% 정도의 원전은 늘어나고 재생에너지가 줄어든 것이 이번 10차 전력 수급 계획의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재생에너지 아까 매년 9기가씩 늘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한 5기가 정도 네, 그래도 많습니다. 5기가씩에는 이게 어려운데 그나마 이번 정도 줄여서 재생에너지를 늘리게 되면 조금 현실성이 그나마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우리가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술 개발에 노력을 하되 저는 국제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건 좀 국제사회와 힙업 위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2050년에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와 같은 기술들, 이 기술들은 아직 전부 커머셜화되어 있지 않은 기술들인데 이런 기술들이 30년 동안 기술이 개발돼서 우리가 뭐가 상업화돼야지만 2050년에 가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CCUS가 여러 가지 기술에 의해서 줄여야 될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될 목표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산화탄소 줄여야 될 양 중에 75%는 결국은 뭐냐면은 아직 이 상업화되지 못한 그런 미래 기술 개발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탄소 중립의 성공 여부는 기술 개발 여부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기술 개발이 언서튼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술 개발에 우리 인류가 성공하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그 속도가 스피드업 될 것이고 만약에 기술 개발이 성공하지 못하면 이 탄소 중립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계속 그냥 목표 년도에 2050년에서 70년으로 2100년으로 뒤로 밀려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혼자 기술 개발했다고 나섰다가 기술 개발 안 되면 손해죠. 만약에 기술 개발해서 뒤처졌다가 속도가 빨리 탄소 중립 속도가 빨리 나가면 우리 경제 전체가 타격을 입게 될 테니 저는 탄소 중립 기술 개발의 국제 공조는 바로 미래 탄소 중립 향배를 둘러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빨리 갈지 늦게 갈지 모르는 향배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 회피 및 기회 활용 전략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선진국들과 이런 기술 개발에 아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성해서 공조 체제를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CCUS, ESS 등과 같은 청정 기술의 연구 개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이들 기술이 완성될 때까지 현재 전원 믹스를 급격히 허물지 않으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나가는 실현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촉구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에너지 안보 강화입니다.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안보가 하여튼 리얼러티는 아까 석유 이런 화석 에너지가 앞으로 당분간 계속 사용된다는 점. 그 다음에 요번에 유럽 독일에서 에너지 크런치로 러시아에서 가스 잠그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결국은 독일이 탈원전 탈석탄 같은 것들을 너무 급격히 추진한 나머지 이런 문제에 노출됐다는 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이 지금 에너지 빈국으로서는 에너지 안보라고 하는 가치는 계속 강조돼야 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자원 개발이 사실은 지난
지난 두 정부죠.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의 10년 동안 개점 휴업 상태였는데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해외 자원 개발 투자의 방식을 저는 적립식 해외 자원 개발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판다는 이 아이디어라는 상황은 우리가 실현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마치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정해놓은 일정 금액을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 이익도 나고 뭐 이렇게 되듯이 우리나라 해외자원 개발도 그런 식의 적립식 해외자원 개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비싸졌다고 움츠러들지 말고 너무 싸졌다고 뭐 호들갑 떨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투자액을 정해놓고 꾸준히 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과거 해외자원 개발이 실패했던 원인은 이제 패닉바잉, 무작정 사들이려고 했었던 여기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원전 비중 계속 좀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수급 관리 능력 향상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뭐냐면 우리가 저장 능력 같은 것들을 확대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더욱이 우리는 이제 이 트레이딩 역량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스공사나 뭐 이런 데서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사실 트레이딩 능력이 이렇게 출중하지 않는데요. 이런 트레이딩 능력을 강화해서 저장과 같은 수표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그와 같은 능력 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의 효율에서는 뭐 더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건한 에너지 시장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세 번째 제가 제시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의 테마입니다.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 안 되겠는데요. 에너지 가격은 계속 높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오펙이 감산을 했고요. 지금 미국이 올해 들어서 전략 비축률을 계속 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전략 비축률 수준은 지금 레코드 로우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1984년인가 이후에 지금 최저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미국이 이 전략 비축률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이제 내년쯤부터 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겠죠. 실제로 보시면은 비축률 방출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가장 많이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류 부분의 투자가 지금 보시면은 2015년 이후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줄어드는 이유는 탄소 중립에 대한 영향, 아까 우리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줄었으니까는 공급 능력이 획기적으로 늘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죠. 근데 반면에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비축률을 갖다 보충한다거나 어떤 단기적인 수요, 그 다음에 또 LNG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에서 PNG로 봤던 수요가 이제 이게 에너지 안보상으로 LNG 수요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최대 150 BCM 정도의 LNG 수요가 나타난다면 LNG 시장에서의 수요 우위는 아마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에너지 가격에 대한 미래 전망은 저는 이렇게 요약하는데요. 레벨업, 지금보다 에너지 수준은 다 높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 화석에너지가 특히 가스는 재생에너지의 백업으로 좀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생에너지의 이 변동성이 결국은 이 가스 수요의 변동성으로 이게 전이가 되고 이 전이는 가스 시장에서의 수요 변동폭을 크게 해서 이 볼러틸러티, 이 가격의 볼러틸러티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그러니까는 레벨업, 하이 볼러틸러티 이런 식으로 아마 우리 국제 시장을 간다면 우리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필요한데요. 이것에 대해서 결국 에너지 가격이 높아질 텐데 우리나라는 저에너지 가격에 굉장히 익숙한 경제 구조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정부 실패라고 봐지죠. 우리 산업화 초기에는 분명히 저에너지 가격이 역할을 했는데 이거에 너무 그냥 정치적인 간섭 때문에 너무 에너지 가격을 낮게 한 나머지 우리가 OECD에서 가장 낮은 전기 가격 수준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전력 소비 증가율을 보시면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90년에서 2019년까지 대체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큰 변화 없었는데 우리나라만 뭐 엄청난 정도의 전기 소비가 늘어났다. 뭐 이런 것도 나타나고 있죠. 따라서 전력 소비 지속 증가가 있었고 에너지 다소비 구조가 고착화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결국은 에너지 가격의 정상화가 필요한 거죠. 즉 에너지 가격의 정상화는 가격이 원가를 다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계산 한번 해봤어요. 유리비 지출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2021년 말에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255원쯤 했더라고요. 올해 10월 15일 기준으로 한 1667원쯤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이 한 4리터 정도 쓴다고 가정해 봤습니다. 아마 4리터 더 쓰실 겁니다. 이랬을 때 360을 곱하면 1년에 한 60만 원 정도 조금 더 되는 돈이 휘발유 가격 인상으로 지출될 것 같아요. 이거는 괜히 불편하죠. 60만 원 더 쓰니까요. 근데 의외로 불평은 적습니다. 반면에 올해 전기요금 연간 인상률을 보면 한 가구당 한 6천 원 정도 된대요. 그러면 이거 12개월 하면 한 7만 2천 원 정도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가스요금도 8천 원 정도 올라간 걸로 봐주는데 이거 9만 6천 원쯤 됩니다. 사실 금액이 저쪽 유리비보다는 많지 않잖아요. 불평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불평은 많지만 불편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유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고 있고 이 전기 가격이나 가스 가격은 정부가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리 소비자들이 전기세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기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뭔가 잘못하고 정치가 잘못해서 오르는 걸로 생각하니까 이걸 못 올리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마치 빨리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요금 결정 메커니즘을 정부로부터 뜯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 국정과제로 이것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우리 산업부가 이것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내가 받은 느낌은 그렇게 강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서 원가주에 입각한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써야 되는데 이것도 국정과제에 들어있는데요. 얼마나 실현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 에너지 저소비 구조를 만들고 효율을 증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유합니다. 전력 시장에 지금 우리는 지금 독점 시장에서는 모노폴리, 그러니까 수요 독점이고, 소매 시장에서는 모노폴리, 독점 상태거든요. 사실은 요 밑에 국제에너지기구가 해서 쓴 요말만 한번 보시면 압니다. 한국의 전력 판매 부분은 단일 구매자가 운영하고 한전이죠. 도소매 가격은 시장이 아닌 정부가 설정한다. 전력 부분을 개방해 전체 가치 사슬에서 진정한 경쟁과 독립적 규제 기관을 도입하지 못한 점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IEA가 평가했습니다. 결국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나라 지금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자유화 안 되어 있는 나라는 몽고,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금 우리 전력시장 구조가 후진화되어 있다는 걸 보는 거죠.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걸 바로 잡으려면 해야지 수요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공급 관리를 했는데 간헐성 문제 때문에 수요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수요 관리의 핵심은 프라이스 시그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네 번째, 어댑테이션, 적응입니다. 아까 이 교수님도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시면요, 올해 서울에 홍수 났었죠. 네, 최악의 폭염이 막 나타난다고 해요. 실제로 보시면은 장마 역대 최저 기록을 보면 26년에 54일이고 27년에 49일이고요. 역대 태풍 최대 수비를 보면은 대개 2000년대 이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그 다음에 여기 폭염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노출적 강수량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한반도에서도 뭔가 기후가 좀 변하고 있다라는 걸 조금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이게 IPCC 보고서에 나온 건데요. 5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는 이벤트, 기상 이변이죠. 50년에 한 번, 1850년에서 1900년에 있었던 50년에 한 번의 이벤트가 만약에 우리 지구 온도가 1.5도, 2도, 4도 이렇게 올라가면 그 이벤트가 어떻게 되냐면은 한 번이 50년에 한 번이라는 이벤트가 8.6번, 13.9번, 39.2번으로 계속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탄소 중립에 실패한다면 기술 개발이 제대로 안 돼서 국가 간의 이해 충돌로 이게 제대로 안 된다면 이런 쪽으로 우리 인류가 가고 있고 우리 한반도도 이런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리덕션보다 적응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기후변화 레질리언스를 갖춘 인프라 재건 투자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한수원 관련된 무슨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한수원의 내년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는요, 거기에 그 우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에 그 이제 방파제가 있는데요. 그게 저번 그 뭐 태풍인가 이거 왔을 때 월파가 좀 됐다고 그래요. 살짝 월파가 돼가지고 약간 밑에가 침전될 위험이 있다는 걸 이제 발견을 했으니까 안전 차원에서 또 이제 그 방파제를 좀 높이고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산발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집어넣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맞아요. 그거 내년 한 1,000억 원 정도를 잡아서 지금 그걸 갖다가 안전 점검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기후가 변하면 해수면이 올라가고 비도 더 오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이런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안전 점검하고 그리고 앞으로 지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 기준을 강화하고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더 필요하지. 지금 우리 혼자 줄였다고 해서 중국이 안 줄이면 꽉 나는 거에 우리의 모든 이 에너지를 거기다가 소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해서 조금 가우트합니다. 아까 뭐 토마스 멜서스 아까 말씀하시고 뭐 성장의 한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멜서스의 예측이 빗나간 거는 기술 발전을 간과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멜서스가 준 교훈은 전 이렇게 좀 해석해 봤는데요. 인류는 결국은 자원을 절약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기술을 개발에 나서서 우리가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도 계속적인 문명이 향상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수정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 좀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질문 우리 이승훈 교수님이 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중간에 나가신다고. 나가는데 지금 말거리가 생겨서. 우선 아까 ESS 설치 비용이 1,000조 이상입니다. 네. 그런 예측을 가지고 비용이 나온다고 하는데 ESS는 순수하게 저수지예요. 그래가지고 됐다가 양수발전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하나 더 해야 할 것이 ESS 말고 우리가 쓰는 다른 전력을 소비하기 위한 배터리가 있다고요. 네. 그 배터리가 상당히 순수 저장을 위한 ESS의 역할을 가져갈 거예요. 거기가 그 2,000조 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확 기반적으로 겁주는 일이 아니고 ESS 그 몇십만이고 그거 말고 전력을 소비하는데 배터리 넣어가지고 가야 소비하는 거 있잖아. 우리 휴대폰이나 전기자동차나 뭐 이거요. 근데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 플랜트 스케일에서 얘기하고 이게 지금 네이션와이드 스케일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도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양이 될까요? 지금 현재는 그래. 근데 앞으로 그게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변경세, 오더 텍스를 얘기하면서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서는 어떤 관세로 응징을 하는데 그럼 앞으로 철강제, 플라스틱제 같은 배출을 많이 해야 사용하는 원료를 인류가 안 쓸까요? 쓰겠죠. 쓴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업종 전환을 해야 된다. 배출량 많은 업종은 우리가 포기하고 배출이 적은 산업으로 바꿔가야지 시원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배출을 많이 하는 제품을 쓴다면 거기서 경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비싸지더라도 그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생각이 드는데 100% 동의합니다. 저는 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산화탄소 줄이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하는 업종을 줄이고 그렇지 않은 쪽으로 산업 구조를 변경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만약에 그 이유라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쇠를 계속 우리 인류가 쓴다면 우리 포항제철이 생산 안 하면
다른 어떤 나라가 생각할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지금 세를 생산해 낸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것이 우리 지구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 관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나는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런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같은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보더 텍스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 산업별로 이제 비교를 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제품별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뭐 포천에서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은 그 국경세가 나와도 과연 뭐 채용 부분에서 우리 포스코 같은 것이 지금 불리할까라는 데에서는 좀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나는 그 가능성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게 30%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30% 쓰면은 아까 64기가 정도 이렇게 가능성이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근데 뭐 저는 그냥 잘 모르지만은 20% 그러니까 2030년 목표치 20%만 돼도 그게 전부 태양광이라 하면 64기가 이상 이렇게 태양이 최고로 내리칠 때는 거의 100기가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좀 몇 년 안 남았는데 ESS를 저렇게 많이 설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까 네 그런 걱정이 일단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 독일이 재생에너지를 물론 우리 풍력이 많긴 한데 그래도 거기는 가능성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지금 32%나 용량 전체 비중의 32%를 이미 독일 같은 데는 쓰고 있다니까. 그런 나라들, 우리보다 용량이 많은 그런 나라들은 가능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게 참 퍼센트 제가 뭐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다른 거는 일단 유럽 국가들은 그리드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국가 간의 그 트레이드를 통해서 일부 해소하고 있다는 점. 당연히 아마 ESS가 많이 돼 있을 것이고요. 아마 양수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디맨드 매니지먼트도 상당히 그 가격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맞춰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64기가 정도의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건 제가 추산한 건 아니고요. 그게 거래소가 그렇게 추산을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테 쓴 건데요. 뭐 그때 어떻게 보니까 20%로 만약에 목표를 낮추면 64가 한 30기가대 정도로 낮춰주는 건 같더라고요. 뭐 그것도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생에너지 우리 집 제주도가 이미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간발하고 뭐 그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생에너지가 뭐 재생을 설치할 데가 없어서 재생에너지의 보급 속도가 늦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이 가능성 문제에 이 개통 관리제에서 어려움이 와서 재생에너지 보급에 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지금 굉장히 쇼텀으로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프로미싱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그걸 늘리려면은 유럽처럼 사실 뭐 인접국가하고의 어떤 그리드 같은 연결 같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일본, 뭐 중국 이런 게 지금 비슷해요. 이제 전력 패턴이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의 이런 좀 그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여러모로 불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원한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공기영 교수님. 네, 말씀 잘 들었고 자료가 좋습니다. 요새 이제 LCOE 개선할 때 자본 비용, 이 금리,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텐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급격히 상승했어요.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떨어지겠지만은 평균적으로 보면 상당히 상승을 했고, 또 캐피탈 코스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이러한 금융비용뿐만 아니라 오버나이트 코스트라고 하잖아요. 그 말고도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난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 특히
캐피탈 코스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좀 보시는지. 이 원전은 필요성이 굉장히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적더라도 아마 좀 우리나라 원전 같은 거 할 때 좀 디스카운트에서 4.5 아마 그 정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리 문제야 뭐 지난 2008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뭐 돈 많이 풀고 뭐 그런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좀 과다할 정도로 이제 그 잡기 위해서 뭐 자이언트 스텝이니 뭐 울트라 스텝이니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글쎄 이와 같은 뭐 고금리 현상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리라고 예상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한 2, 3년 내에 다시 조금 정상이 뭔지 모르겠으나만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거라고 지금 현재는 예상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막 올라가는 금리 때문에 어떤 뭐 정말 30년, 40년, 뭐 미국 같은 경우 80년 이때 하는 원자력 발전소 같은 그런 장기 프로젝트를 경제성을 분석할 때, 뭐 LCOE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때 디스카운트 레이스를 크게 변동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뭐 탄소 조리 기술 뭐 개발 말씀을 이제 하셔서 그림을 이제 보다가 생각나는데, 쭉 에너지 역사는 이제 석탄의 시대에서 이제 석유 시대로 넘어가고, 앞으로 이제 재생에너지 시대로 넘어가면서 전차기 입지 육탄전 가스가 상당히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화석연료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시대로 넘어가는 좀 전환기에 지금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이해가 크다 보면 그 연료 간의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는 그런 상황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이라는 것도 보면 화석연료를 쓰는데 좀 청정하게 쓸 수 있는 CCUS 같은 화석연료를 더 쓸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하는 크게 보면 그럴 것 같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 개발, 그 다음에 신에너지와 수소 같은 신에너지에 대한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기술들이 이제 굉장히 개발한 경쟁이 치열해서 결국 연료원 간에 최종적으로 누가 승자가 될 거냐, 주된 에너지원의 주도권 누가 잡을 거냐, 이 부분이 앞으로 좀 이렇게 관심 갖고 찾아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 경쟁에서 누가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뭐 분명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무탄소 에너지가 결국은 이제 원자력, 재생에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레이스가 이거 같아요. 화석에너지와 CCUS가 한편이 돼 있고, 만약에 CCUS가 정말 이제 경제성 있게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술이 된다면 화석에너지 시대는 뭐 당분간 또 연장되겠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재생에너지와 ESS가 이제 한편 먹고 좀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자력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기저전환에서 그 경제성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고 수용성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위 SMR 소형화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나는 이 세 가지 그룹이 지금 이 탄소 중립 시대에 정말 그 승리를 위해서 굉장한 레이스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뭐가 최종적인 승자가 될 것인가는 뭐 알 수가 없죠. 만약에 안 되면 언서튼티가 있는 게 아닌데요. 그래서 난 굳이 아주 단기적으로 본다면 난 그래도 SMR이 나는 조금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미국의 이번에 미국의 원자력 그 정책이 변하는 걸 보면은 이번에 IRA인가요? 맞죠?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같은 거 보면은 뭐 세액 공제 같은 게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은, 그리고 SMR은 뭐 사실 좀 기술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소형 그 원자력 발전이 나는 게 뭐죠? 핵 잠수함, 핵 항공모함.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배위에다가는 우리가 뭐 이제 안전 규제가 약해서 얼마든지 배위에다 실어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데 요거는 육지에다 딱 올려놓고 우리가 하면 여기에 일반 주민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각종 안전 규제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안전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한 이제 보완적인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 필요한 거지. 그 펀더멘탈 기술은 지금 뭐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SMR이 조금 빨리 가서 뭐 그런 차원에서는 미국이나 이번 정부가 SMR에 좀 강조하고 있는 것도 좀 맞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CCUS하고 ESS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ESS가 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배터리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했지만 이 발전 속도도 이렇게 빠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CCUS는 지금 시작해서 좀 이제 주목받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갈지 모르고 그리고 CCUS도 좀 C는 별로 문제 아니라는 것 같아요. C는요. 그냥 캡처하는 건 큰 문제 안 됩니다. 특히 이제 발전소 굴뚝 같은 데서 잡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S, 스토리지인데 뭐 그것도 지금 뭐 일단 이제 유전 개발하는 데다 넣으면 된다는데 돈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두 개가 뭔가 콤비네이션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야 될까를 생각하는 ESS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산업 구조나 그다음에 우리가 뭐 스토리지 할 때도 없고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리고 뭐 배터리본에서 우리가 상당히 다른 나라에서 앞서 나가는 기술도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는 이쪽으로 좀 우리가 좀 포커스를 갖고 나가는 게 좋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랫동안 또 잘 발표해 주시고 대답해 주신 우리 박정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